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려 합니다. 밀리의 서재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읽는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독서를 주제로 여는 컨퍼런스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인데요. AI 시대의 우리에게 읽기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은희경 작가, 김초엽 작가, 신형철 평론가, 김경일 교수, 민음사 박혜진 편집자, 스탠드업 코미디언 원소연님 등 컨퍼런스에 출연 예정인 연사들의 목록만 보셔도 관심이 생기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날짜는 9월 3일 목요일 하루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에피소드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밀리의 서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머릿말.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듭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을 그립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 죽겠는데도 불쾌함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끝까지 읽는 이야기도 있는 법이죠.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꿉꿉하고 찝찝한 이야기도 꽤 좋아합니다. 사실 재밌으면 다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 계열로 압권인 건 역시 제 기준으로는 교고쿠 나츠히코의 교고쿠도 시리즈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영화로도 만들어진 우부메의 여름을 필두로 망량의 상자 같은 작품은 정말 기분 나쁜 걸로 따지면 어디 비교할 작품을 찾기 어렵지만 제게는 참 소중한 소설들이거든요. 이 작품들을 아주 무더운 여름에 일본 여행하면서 읽었는데 친구랑 각각 읽다가 책 바꿔서 또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도 저 못지않게 이상한 애였던 거죠. 기분 나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반기는 분도 계시죠. 이 책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에 덥석 받으신 원소연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소연입니다. 소개팅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원소연 작가님 여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여름을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해요. 어떤 이유로 좋아하시나요? 맑고 화창한 그런 날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피는 여름을 좋아해요. 해바라기가 활짝 핀 여름을 좋아하고 아니 저도 맑은 여름은 좋아하는데 보통은 꿉꿉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맑고 쨍쨍한 그런 날씨는 보통 이제 여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수박, 자두, 복숭아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러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러닝하고 싹 씻고 과일 먹고 낮잠 자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하루. 너무 좋다. 네.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같은 건 제 인생에 다시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목이 잠깐 나왔는데 오늘 저희가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 어떨까요? 라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 책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작가님이 넙죽 받으셨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까볼게요. 다시는 안 까볼게요. 저한테 너무 힘든 책이었고 시련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름이라고 하면 보통 이 추리 미스터 스릴러 요 계열의 책들 찾아 읽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너무 많은 것이 이 한숨에 담겨 있다. 저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셜록 홈즈 시리즈는 다 읽었어요. 이거. 예. 좀 약간 하수예요, 하수.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좀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뭐 그런 음.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던 네, 남들 나는. 다 읽는. 예, 예, 예. 이제 그 정도는 음. 이제 읽는데 저는 이렇게 뭐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 장르는 거의 안 봐왔고 사실은 읽을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르 소설이 아닌 소설도 저한테는 충분히 이제 많이 있고. 예. 공포스럽고 아, 충분히 미스터리하고 스릴을 느끼거든요. 예컨대 뭐 달콤한 노래, 뭐 토니아 수잔, 달콤한 노래. 그걸 소년이 온다 정도만 읽어도 저는 그렇죠. 충분히 예. 파들파들 떨면서 예, 이제 예. 읽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음. 좀 심야자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도 안 보거든요. 아, 심약자인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네요. 예.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것도 굳이 찾아보고 싶지 않아라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근데 작가님은 어떤 계절 좋아하시는지 아까 못 여쭤봤어요. 저는 사실 원래는 겨울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여름 저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계속 여름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계절과 제철 과일 뭐 이런 피서법 이런 얘기 하면 안 될까요? 아, 오늘은 원소연 작가님과 함께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 책 고를 때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면서 픽하셨는데 읽어보니 어떠셨을까요? 근데 저는 호불호가 왜 갈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불호여서. 이거 대체 누가 이 책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책을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이 책을 2번 읽었어요. 근데 한 번은 처음 읽었을 때 읽었고 네. 다른 한 번은 이번에 대본 쓰느라고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책은 아닌 거죠. 근데 재미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인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책은 보통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거나 이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빌릴 생각 안 하고 그냥 밀리서재에서 읽었거든요. 남의 손때가 묻은 채로 이 책을 읽고 싶지 않다. 근데 이것도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느낌? 그죠? 뭔가 원념이 네. 책에 좀 들러붙어 있는 느낌 같은 게 특유의 느낌이 있어서 이야기에. 이 책 자체 표지가 너무 기분 나쁘죠. 그래서 네. 이 책이 만만치는 않다. 근데 이제 작가님이 아까 서두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일본 여행하면서 친구랑 네. 책 막 바꿔 읽고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가님한테 그런 친구가 정말 되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이상하고 이런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멋진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저희가 그런 사이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우, 그게 너무 슬퍼요. 아유, 아닙니다. 일단은 우붐의 여름하고는 달라요. 전 우붐의 여름은 한 10번 읽었어요. 이 책하고는 좀 다르고, 근데 물론 그 책을 좋아하실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 네. 한 가지가 그게 있고, 그리고 이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팟캐스트만 들으시고 나는 이건 패스해야지라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렇게 하세요. 패스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에도 이 방송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괜히 유혹하려고 그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힘듭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그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말이 창작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영화, 이 소설 호불호 갈린대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볼래. 보고 얘기할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작가님은 어떤 작품이 이 작품 좀 호불호가 갈린대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보려고 하시는 쪽인가요? 아니면은 그래 그럼 뭐 나는 관심 없어라는 쪽인가요? 근데 저는 그 평가를 내린 사람을 보고 참고하죠. 그래서 평소에 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극호라고 해도 잘 안 보게 되고, 근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 불호라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 그치. 나는 본다.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신뢰하는 사람이 극호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덥석 보고요. 그래서 이번이 그런 케이스 저는 추천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뭐 일단 다룰 만은 하지만 네. 예, 안 좋아할 수 있다 예.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받고 아무튼 힘들었다.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 불호라고 하면 조금 소극적으로 접하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든 작품이든 직접 겪어보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하고 제 경험상 겪어보면은 아무리 악명이 높았다고 해도 그 이상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실해요. 네. 예,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막 너무 별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작품들이 그렇지만 나쁘기만 한 작품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어쨌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네. 나쁘기만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저도 싫어하는 작품들 많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같은 거는 실제로 보지 않고 결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그러니까 뭔가 다 직접 보고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걸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른바 그 걸작만 본다고 해서 눈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걸작이 왜 걸작인지를 보려면 졸작도 봐야 돼요. 그리고 졸작에도 미덕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사실 저는 예, 후보로 있다 그러면 저도 좀 적극적으로 보는 쪽인 것 같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지평이 넓어지긴 했습니다. 예. 진짜 좋게 말하면은 과감하고 나쁘게 예. 말하면 뻔뻔하다 이 작품. 예.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책이 저는 수위나 소재를 떠나서 저는 완성도 면에서 좀 불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르의 특성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렇게 폭넓게 읽어보는 게 아니어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제 원소연 작가님의 슬픔과 분노의 예, 이 후기 오늘 많이 들어볼 텐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표지부터 싫어요. 사실 일단 해바라기가 활짝 펴 있고 그리고 고양이 발자국이 핏자국이고요. 이 표지 남자가 S겠죠? 근데 얼굴이 그 달걀 귀신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 S가 심한 사실하고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묘사를 생략한 이거는 되게 좋다고 그리고 사실 생각했어요. S인지 알 수 없죠. 그쵸, 맞아요. 미치올 수도 있는 있어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실제로 지금 표지 얘기하시면서 그 얼굴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옛날에 괴담 중에서 이 얼굴이 없는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없는 달걀같이 매끈한 얼굴에 대한 괴담 같은 것들도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무슨 왜 가끔씩 무슨 토성 뭐 화성 이런 데 표면 보면서 거기 사람 얼굴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인간은 항상 패턴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 코, 입을 찾으려고 하죠. 예,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지하는 게 눈, 코, 입이고 그게 이를테면 눈, 코, 입이 있다는 거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눈, 코, 입을 인지하는 것에 특히나 그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이미 뇌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 코, 입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눈, 코, 입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 이 상대방의 기분, 나에게 우호적인지 아닌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눈, 코, 입이 없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누군지 알 수 없다. 얼굴만 있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목구비가 없으니까 이 존재가 인간인가?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이목구비가 없는 그냥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일러스트고 그 그림이 막 엄청 무서운 그림은 아닌데 기분 나쁜 거죠. 이미.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결말에 관한 소문이 워낙 무성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되게 충격적인 결말이라는 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계속 예측을 하면서 읽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상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중으로 끔찍한 거예요. 왜냐면은 음. 눈앞에 텍스트도 끔찍하지, 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머릿속도 지금 내 상상도 끔찍하지,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정보량이 사실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막 진짜 속이 안 좋았고, 근데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 음. 책 리뷰를 하면서 음악으로 포스트 말론의 선플라워를 깐 거예요. 아이고 배야. 진짜 아예 그 정반대 심상이잖아요, 네. 이게. 더 피곤해. 그쵸? 그래서 정말 웃음이 배야. 터진다는. 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은 분위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이야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장르로 따지면 미스터리와 호러와 판타지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작가님은 이 책 장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잘못된 거 아닐까. 저는 이제 판타지가 결합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쵸. 네. 예. 그래서 더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정보 없이 처음에 그냥 읽으시면 그냥 평범한 미스터리 같이 시작해요. 그쵸. 예, 예. 완전 평범한 미스터리 같이. 그래서 저는 그 미스터리 문법에 이제 의존해서 봤는데 뒤에 이제 판타지 요소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좀 당황을 했고, 근데 판타지 요소 들어갈 수 있죠. 판타지 좋죠. 예. 저도 해리포터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이거 해리포터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예 다르죠. 근데 이 판타지 요소를 제가 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작가가 너무 판타지 요소를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한 있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작가들은 다 결국 자기 편의에 따라 쓰긴 하죠. 하지만 이 작가는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때마다 판타지 요소를 써버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싫었던 부분은 설명적이라는 거예요. 네. 다 줄줄줄줄 풀어가지고 네. 얘기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셜록 홈즈를 읽었을 때 느꼈던 재미는, 그러니까 상황이 주어져 있고 단서들이 흩뿌려져 있고 내가 동참해서 이걸 맞추고 뭐 이런 그 관습이 있잖아요. 제가 뭐 너무 관습적이고 촌스러운 독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상황을 막 꼬아놔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상황과 설정을 작가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막 풀어놓고 그 다음에 각 잡고 한 번에 쭈르륵 설명을 해줘요. 판타지 요소를 곁들여서. 그걸 활용해서. 그래서 이럴 거면 애초에 판을 정도껏 벌려놓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일단 줄거리를 먼저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너무 계속 화를 내고 있었죠? 잠깐 네. 계셔보세요. 네.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의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종업식 날, 주인공 미치오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미치오는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결석한 반 친구 S의 집을 찾아가라는 건데요. 방문해보니 S는 죽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자 경찰이 함께 S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치오는 여동생인 미카와 함께 이 사건을 풀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그냥 미스터리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체가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것처럼 초반에 진행이 되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순간부터 이 이야기의 전개가 되게 희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 미치오. 이 미치오라는 이름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 이름이 미치오 슈스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하고 작가 이름하고 일단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 찝찝한 느낌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미치오에게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여동생이 3살 때인데 1년 뒤에 여동생이 죽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맨 맞아요. 초반에는.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전개되는 걸 보면은 미치오가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옛날의 일을 회고하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고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여동생은 3살이었지만 1년 뒤에 죽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치오는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잘 살아 있었던 것 같고 이후로도 계속 살아서 잘 뭔가 성인이 된 것 같다. 이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 S랑 관련된 그러니까 이니셜 S예요. 그러니까 S라는 이름이 아니라 맞아요. 이니셜 영어 이니셜로 이제 S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S라는 친구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또 있고 이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양이 시체가 계속 발견이 된다든가 누군가가 죽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안 그래도 찝찝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소재들이 다 굉장히 좀 병적으로 이상한 그런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풀어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동생이 3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치오는 집에 와서 여동생하고 이 사건을 상의합니다. 맞아요. 3살 된 여동생은 집에만 있어요. 네. 집에만 있는 이 혼자서 잘 있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어른이 같이 이 집에 있어 주는 게 아니라 네. 여동생 혼자 집에 있습니다. 네.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리고 그 동생한테 이제 이런 내가 뭐 어떻게 이 친구가 죽은 걸 발견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동생하고 같이 사건을 해결해 가요. 그러니까 미치오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 여동생은 더 어려. 근데 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풀어 나가려고 해. 그러니까 제 조카가 3살이거든요. 근데 제 조카가 천재예요. 근데 미카 정도로 이렇게 똑똑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을 때는 일단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부분들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이상한 거는 이유가 있어. 네. 예. 나중엔 다 이제 이게 해설이 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흘려보내지 않고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여동생 미카하고 같이 이 사건을 해결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희한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날 밤에 S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S는 죽었는데 왜 찾아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거지? 사실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근데 이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S가 숨어서 또 얘들과 함께 그렇죠. 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한 3분의 1 지점부터는 이게 네. 뭐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이 환생해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 작품의 세계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세계관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세계관이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거긴 한데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싫어하시는 것 같기는 하다. 이 작가 미치오 슈스케 얘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등의 눈으로 제5회 호러 서스펜스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작가로 데뷔했는데요. 같은 해 발표한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은 1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주목을 받은 작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007년에는 섀도우로 본격 미스터리 대상, 2009년에는 까마귀의 엄지로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2010년에는 용의 손은 붉게 물들고로 오야부 하루이코상을 받았고 2011년에는 달과 개로 나오키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에는 장르 문학상이 정말 다양한데요. 미스터리와 호러에 주어지는 상을 차근차근 받아온 동시에 독자들의 사랑을 폭넓게 받아온 작가입니다.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은 작가의 초기작인데요. 작가의 문체랄까 소설을 끌어가는 작가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사실 초반부가 정말 좋았어요. 그 좋았어 거기는. 네, 초반부가 거기가 재미가 없었으면 끝까지 못 읽죠. 맞아요. 예. 일단 S의 사체를 발견하죠. 예. 근데 그 묘사. 너무 무섭죠. 네, 묘사가 좋았고.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발견되는 이 동물 사체들에 대한 묘사도 좋았거든요. 그 동물들이 죽은 동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다리가 다 꺾여 있어요. 그리고 입에 비누를 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를 풀어가는 게 또 후반부에서 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이 책이 그 기분 나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네. 특유의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네. 이 작가는 진짜 시각적인 효과를 너무 잘 써요. 진짜 좋아요. 좋아요. 그런 솜씨가 너무 네,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책 읽다가 진짜 뭐 이건 어쩌라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죽은 걸 발견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 막 쨍쨍한 한여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을 막 딱 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주변은 어떤 상황이냐면 해바라기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야. 한여름이니까. 해바라기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해바라기의 특징이 있죠. 해바라기는 키가 크고 얼굴이 큽니다. 그 해바라기가 얼굴을 다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바라기가 보고 있는 쪽은 사실 태양을 보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해바라기는 꽃이 워낙 크니까 마치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들이 다 일제히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해바라기가 막 한가득 피어 있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름 풍경인데 이거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오싹하고 서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묘사를 너무 잘하고 이 묘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쾌한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좀 들러붙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가 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미치온의 집안의 분위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기기묘묘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2층, 1층 뭔가 나뉘어서 생활하는 거. 네. 그리고 전 사실 이 부모가 가장 무서웠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빠는 그러니까 되게 실실 웃고 있는 사람의 느낌이 아닌가요? 그 일단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맞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아버지 미치오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집안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굉장히 큰 특징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것도 소통이고 부정적인 것도 소통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되게 불쾌를 넘어서 되게 좀 무섭다라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마치 정해진 프로토콜에서 나오는 반응 이상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맞아요. 받을 때 내가 지금 얘한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미치오 아버지가 좀 그런 식이고 어머니도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또 과잉된 방식으로 이 여동생에게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이는 그쵸. 거예요. 근데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왜 어머니는 낮에 이 여동생만 두고 집을 비우는 거야?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책의 구성이 책의 한 3분의 2 조금 넘어서 한 4분의 3 정도 이제 지점에 가면은 한번 미스터리를 풀어줍니다. 해결을 한번 해줘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의 분량이 뭐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읽고 나면은 계속 사건을 해결하는데 해결할수록 더 이상해. 그쵸. 그리고 해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해결할 게 남아 있어. 라는 방식이어서 이제 어쨌든 궁금은 하다. 궁금은 하니까 읽기는 하는데 읽는 내내 그 찝찝한 기분을 막을 수가 없고 제가 이 책 한국에서도 이 책 진짜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밀리의 서재에 올라와 있는 게 초판 1쇄가 2009년에 나왔고 중판 13쇄가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판 13쇄가 10년 전에 나온 상태로 지금 전자책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사실 그동안은 더 많이 또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들 중에 그 10대 아이가 주인공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 뭐 판의 미로 같은 이야기, 렛미인 같은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10대인 주인공이 있고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이유 뭐 판의 미로에서는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고 렛미인에서는 따돌림 같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에게는 자기가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큰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고 그쵸. 거의 극단적인 무력감 속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 발명이라고 하는 장치가 이제 환상적인 것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맥락에서 이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병리적인 가장 병들어 있는 그쵸. 방식인 것이고 제일 무서운 거는 얘가 어쨌든 무사히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 성인이 되어서는 아마도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그쵸.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맞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니야. 슬퍼요. 예. 이 얘기는. 엄청 슬퍼요. 네. 예. 그래서 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에 되게 잘 녹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분에서의 너무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논리 정연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끔하고 깨끗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반전이 있다고 쾌감이 있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스포일러 없이 책을 읽으실 분들은 여기서 그냥 잠깐 방송을 멈추시고 밀리의 서재 가셔서 책을 읽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해바라기가 피지 않은 여름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서술 트릭을 통한 충격적인 반전과 생생한 감정의 전달이 미치오 슈스케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인공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인공이자 화자인 미치오의 감정에 밀착해서 소설을 읽어가게 되는데요. 읽으시면서 미치오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미치오에 관한 서술 중에 거짓말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는 미치오한테 이제 거짓말하는 넌 맨날 거짓말만 하잖아 이러고 이것도 무슨 사건이 있죠. 그쵸. 예. 사건이 있어요, 진짜로. 예. 예. 그리고 이제 미카는 아 오빠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거짓말 정말 아이다운 거죠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게. 근데 거짓말을 어떤 애가 왜 하냐를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두렵고 이 상황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관심과 사랑을 그쵸. 원해서 그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미치오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불행히도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가 된 게 아니라 그 일이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에 더 큰 거짓말로 덮어야 되는 거죠. 현실을 영영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아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 돌아버린 애죠. 미치오 맞아요. 예. 미친 아이입니다. 슬픈 아이이기도 하고요. 그쵸. 네. 일단은 슬퍼. 얘는 네. 너무 슬퍼. 슬퍼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미치오는 이야기의 초반부에만 보면은 이야기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성실한 아이인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뭐 가족을 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아이처럼 처음에는 등장을 하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미치오가 어떤 아이인지 점점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혼란을 주면서 이제 끝까지 덜컹덜컹하면서 끝까지 가는 이유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려면 미치오의 목소리를 통하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얘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이 말 말고는 우리에게 남겨진 단서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장치가 등장을 할 때 뭐 사실은 이 사람이 범인이기 때문에 일 때도 있고 이 사람이 약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술을 마셨다든가 뭐 수면제 같은 약을 먹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이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일 때도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네.
근데 이게 속죄 브리오니도 비슷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신이 확신이 없는 말을 하는데 항상 맞아요. 지어낸 말을 하는데 그걸로 큰 일이 일어나고 그게 인생의 업이 네, 돼버리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리오니는 차이가 있다면 미치오의 차이가 있다면은 브리오니는 퇴고를 하는 애인 거예요. 그렇다면 미치오는? 미치오는 퇴고를 안 하죠. 네. 근데 그 매력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저는 가장 슬펐던 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창작하는 아이인데 단 한 번 진담을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난 네가 자살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에도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홧김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홧김에 하는 말은 그렇네요. 진심인가 아닌가라는 그렇네요. 것을 네.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인들도 사실은 홧김에 하는 말은 반은 진심이지만 반은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이 열받게 하려고 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고 하는 말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걸 더 분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운 나이대의 아이가 정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렸을 때 생기는 비극 같은 네.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그게 거죠. 너무 슬펐어요, 저는. 네, 너무 슬프죠. 네. 너무 슬퍼. 그런 부분은 슬퍼요. 그죠? 네. 하지만 점점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부, 제일 중요한 결말부로 갈 건데요.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도 당연히 결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해석한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떤 것일지. 일단은 이 S를 죽인 것은 누구인가? 자살이죠. 그쵸. 그다음에 근데 네. 자살하기까지에 누가 그쵸. 그 살짝 살짝 밀어준 네, 사람이 살짝 있는 밀어준 거죠. 사람이 누군가. 네. 그게 이제 여기서는 결국은 미치오가 그런 네. 역할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새치어로 그 네. 한마디 말로. 한마디 말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뭘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일단은 S의 죽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 미치오의 새치혀가 문제가 됐던 것은 그 한 번만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동생은 사실은 태어나지 못한 그쵸. 그런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거는 존재는 아마도 인형. 인 것 같고 근데 미치오한테는 또 따로 있어. 도마뱀. 도마뱀이 있습니다. 있었죠. 미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사실은 이렇게 미카라고 도마뱀을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쵸. 어쨌든 미치오에게는 이 도마뱀 네. 자기가 네. 그래서 초반에는 엄마가 그러잖아요. 미치오한테. 미카라고 부르지 마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하죠. 미치오가 미카를 미카라고 부르는데 왜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엄마가 왜 저러지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뒤에 알고 가서 그게 보니까. 밝혀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도마뱀의 존재가 바로 이 미카라고 불리었던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다음에 이 S라고 등장하는 존재도 있잖아요. 네. 이 벽을 기어서 뭔가 이렇게 신비롭게 등장한 환생한 이 이야기에는 환생이라는 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환생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환생이 필요한 이유는 이 미치오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죽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누군가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하나는 미카인 것이고 하나는 S인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고 이 미치오에게는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뭔가 품어줄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미치오는 다 자기가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식이라는 게 죽은 존재가 사실은 살아있다.
그쵸.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믿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제 S의 경우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살아난 게 아니라 음. 거미가 이제 방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것은 S가 살아온 것이다.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미도 한 번 또 죽이죠. 맞아요. 그 네. 죽어서 미카가 먹죠. 미카한테 먹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 이제 그냥 이름으로 부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이제 일반 명사로 치환을 해서 도마뱀에게 거미를 먹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서 네. 그 고유 명사들을 벗기고 네.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떤 존재들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도코 할머니는 고양이였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해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좀 덜 이상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한 그쵸. 방향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미치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미치오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뭘 폭력을 하지 않았죠. 행사를 한 게 아니었고 그리고 정말 홧김에 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도 없기 때문에 설령 그런 식의 이제 연령대가 훨씬 더 어린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네. 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쵸. 방향의 잘못들을 해온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예, 결국 미치오는 성인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찜찜함이 남아 있는 것까지가 이 이야기의 완성형입니다. 사실 성인이 된 미치오는 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이 일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의 그 불안함 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동안에 이제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론적인 이야기하고 이 정도의 사건을 그 정도의 환상으로 치환해서 그냥 마치 어떤 것들이 없는 일인 것처럼 그냥 생각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예, 이 마지막에 가서 아, 이건 그런 거였구나. 뭐 도코 할머니는 아, 고양이였구나. 아, 미카라고 불렀던 존재는 사실은 키우고 있는 도마뱀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 수수께끼를 퍼즐 몇 개를 맞춘다고 해도 마지막에 남는 찜찜함은 그대로다. 그리고 도코 그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읽었을 때 그러니까 도코 할머니를 고양이라고 해서 읽었을 때 풀리지 않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앞쪽에서 도코 할머니랑 같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하거나 이제 그런 대목은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다. 네. 예. 결말 어떠셨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죠 뭐. 저는 끝에 작가가 자기가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급급해하고 그게 티가 다 나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이게 중간에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또 한숨이 흘러나왔다. 마지막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나를 모든 일의 범인으로 만드는 걸 생각해낸 거로구나. 그런 거죠.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이야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방법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사실 작가의 고백인 것 같거든요. 앞에 버려놓은 일을 수습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해명하는 느낌이어서 참 솔직하다? 아니면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끝에 아주 더 끝으로 가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할아버지는 약간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부숴야겠죠. 뭘 말이냐? 이야기를요. 이야기를 부술 수 있겠냐? 이렇게 하고서 뭔가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냥 끝나는 느낌? 저는 이거를 작가가 장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추리물에 그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인이 쌍둥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룰들이 예,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이 책이
그 끝에서 앞에 잘 싸웠던 어쨌든 싸웠던 그 얘기를 망상으로 퉁쳐버리는 게 저는 상도덕을 어기는 음. 느낌이긴 했어요. 음. 네. 근데 이 상도덕이라는 게 실제로 미스터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트릭이라고 마지막에 가서 사실은 쌍둥이였지롱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법칙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통 미스터리에 해당하는 얘기고 이제 이렇게 공포나 이런 쪽으로 왔을 때는 훨씬 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이 작가 역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판타지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판타지라고 해서 이 소설의 뭐 이 마지막에 결말 부분이 그래서 완전히 환상적인 얘기냐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현실로 이렇게 완전히 얘기가 딱 붙어서 끝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현실로 붙는 순간이 너무 더 슬퍼. 더 문제야. 이게 환상으로 가버리는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끝날 때 가서 더 걱정되는. 근데 사실 저는 한 아이가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 사실 좋아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절절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파이 이야기라든지 속죄 같은 그쵸. 그런 작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파이랑 브리오니는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꾼이에요. 그렇죠. 이야기꾼으로서. 네, 근데 미치오는 아니에요. 미치오는 작가적 재능이 없어요. 네, 원소연 작가님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하고 싶거든요. 이 책을 아니 좋아할 필요 없어. 저는 좋아할 필요 없어.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책이에요. 왜냐면 좀 쿨한 느낌도 조금씩 좀 있어가지고 근데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좀 반대쪽이기는 한데 약간 이 이야기가 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읽었을까 생각을 하면 일단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일단 첫 번째로는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계속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을 일부러 잊는 일에 비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내가 이건 절대 잊어버려야지 하는 건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기억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가족 내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는 절대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원죄의식 같은 게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미치오라고 하는 애가 벌이는 어떤 사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별로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결과가 너무 나빠요.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뜻은 아니었지만 결과가 너무나 끔찍해서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정도의 결과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으로 탈출 버튼 누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이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탈출 버튼을 이런 방식으로 누른 게 미치오 하나만이 아니에요. 미치오 어머니도 그런 방식으로 눌렀던 것 같고 이제 어른들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어른들 몇 명도 이제 그런 방식의 탈출 버튼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세계가 우리가 인지하는 방식으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 어린이 책, 청소년 책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 나이대로 자주 설정되는 연령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쯤이고 또 하나는 중학교 2학년쯤이에요. 근데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이를테면은 현실과 환상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환상적인 것으로 은유해서 받아들이거나 치환하는, 그게 때로는 자기가 겪는 폭력의 경험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힘들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이 아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이야기여서 그 부분이 좀 슬프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아, 그랬던 것 작가님 같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저는 너무 형편없는 어른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저는 계속 막 짜증을 내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그 우붐의 여름이라고 하는 얘기도 되게 좀 기분 나쁜 걸로 유명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의 해설에도 우붐의 여름이 언급이 돼요. 예, 그 우붐의 여름이라는 게 진짜 좀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1994년도인가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그 전후 일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딱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전통적인, 일본에서는 그게 요괴들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뭐 귀신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도깨비 귀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이제 요괴들이 그 역할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 교고쿠도 시리즈를 쓴 작가인 교고쿠 나치코가 요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요괴에 관련한 책을 쓴 적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그런 요괴들을 가지고 요괴 이야기인 것처럼 사건이 처음 등장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인간이 저지른 일이야. 그러니까 앞에는 약간 초자연적인 호러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데 결말로 가면 이건 미스터리로 끝나거든요. 사실은 신비할 게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냥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를 그 우붐의 여름이라는 걸로 만들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이야기와 미스터리가 섞여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 사건의 해결은 완전히 본격 미스터리로 끝나는 이런 이야기들이고, 사실은 이제 이 해설에서는 그 작품의 연장선에서 이 작품을 해설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얘기한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판타지로 끝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얘기의 불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작품으로 뭔가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어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쓰신 글 중에 정신위생이 건강할 때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내가 너무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책을 한밤중에 읽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치오가 완전히 그런 부분에서 좀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미치오의 상태를 전혀 숨기려고 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방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세 식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림자는 하나밖에 없다. 어머. 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 누구냐? 어쨌든 세 명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의 그 찝찝함 같은 것들을 약간 곱씹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미치오 작가님, 이다혜 작가님한테 뭐 선물이라도 보내드려야 돼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네. 미치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있는 미치오는 그래, 미치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망상 다 해 하는데 하지만 작가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어른인 이 현실에 있는 이 작가가 뭔가 계속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소재나 수위 같은 거는 뭐 그런 농담들도 다 좋아하고 그런 소설도 워낙 좋아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걸 꺼낸 이상 펀치라인이 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 책에서는 그런 소재들을 늘어놓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떡밥의 수가 안 된다. 그런 전통적인 독법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튕겨져 나왔던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와이더닛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쵸. 네, 맞아요. 와이드닛에. 예. 근데 이게 왜 이제 필요한가? 네, 그러니까 다이조 할아버지 왜 이랬으면 선생님은 왜 이랬으면 이런 거를 계속 맞아, 맞아. 파고들고 싶었는데 사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었던 네,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다이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술한단 말이에요. 아주 순간적인 행동이었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정신없이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화가 났는데 이제 끝까지 다 읽고 나면은 이게 와이더닛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이 미치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하여튼 사실 저는 계속 물음표를 많이 달면서 읽었는데 그게 끝에 약간 한 큐에 해결되는 느낌이어서 많이 얄미웠다. 사실 제가 그 영화 곡성을 싫어해요. 예, 예.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할 때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예, 알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연기를 피웠어. 네, 연기를 피웠으면 뭐가 탔어야 된다고. 그쵸. 근데 탄 게 없어. 아까 그럼 연기 어디서 났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의 전개상에 그러니까 이 미치오 슈스케가 이 작품을 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도구는 뭐냐면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를 계속 강조해서 부풀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이 책에는 엄마가 미치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는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에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했단다. 네가 땡땡땡땡땡땡고. 맞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땡땡땡땡땡. 네. 거기에 그냥 네모인가 동그라미인가 돼 맞아요. 있거든요. 뒤에 가서도 안 밝혀요. 안 밝혀줘요. 네. 땡땡땡땡땡. 이게 뭐지? 그러면 네가 죽인 거라고 이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읽으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글자 수가 맞나? 이걸 생각을 하면서 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끝까지 되지 않는 몇 가지의 설정들이 사실은 이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작가가 떡밥을 던지다가 회수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끝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공포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저는 곡성이 너무 막 평가가 너무 좋았잖아요. 좋아하는 분들도 그것도 사실 호불호 갈리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저는 막 되게 얄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바보가 될 수밖에 없게끔 니네가 제대로 플레이를 안 했잖아. 만든 느낌? 저는 약간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작품들에 그쵸. 대해서. 하지만 공포는 좀 그럴 수 있다. 이게 미스터리라면은 페어플레이가 될 수 없지만 공포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미스터리로 접근하면 이제 그런 면에서의 깜짝 쇼는 한번 했지만 그렇게까지 훌륭하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공포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소설을?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이게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지평을 넓혀줬다.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소연 작가님은 약간 이 작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 작가 미치오 씨. 작가 미치오 씨, 그래도 어쨌든 많이 또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젊은 독자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0대, 20대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 뒷맛이 나쁜 이야기. 근데 어쨌든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러니까 궁금해서 끝까지 읽게 되는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책인데요. 인터넷에서 피폐 고어 소설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에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을 추천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다는 쪽도 이 책이 입맛이 좋지 않다라는 감상에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이 책 누구한테 권하시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도 안 권합니다. 근데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책 괜찮으시겠어요?라고 물어보면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걸로. 그래서 평소에 제 안목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구태여 찾아보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원소연 작가님은 굉장한 불호 쪽인 것으로 네. 좀 예,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음. 사실 저는 이 좀 이렇게 불쾌한 이야기도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쨌든 끝까지 보게는 되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중간에 멈추기 좀 힘들어요. 음. 그리고 일반적인 공포 소설하고는 다릅니다. 예. 어쨌든 되게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척 하거든요, 계속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을 재밌게 보실 만한 분들도 많은데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고 아, 그래, 이 책을 안 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하네요.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밀리의 서재에서 보셔라. 왜냐하면 종이책으로 이 책을 만지는 것 자체가 네. 되게 그 뭔가 그 찝찝한 기분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걸 보는 것 같은 그쵸. 상황이어서 네. 저는 오히려 전자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원소연 작가님과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제소 뭔가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쉽고요. 욕 더 하고 싶으세요? 하셔도 돼요, 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초반에 읽을 때. 이 S가 거미로 환생해서 이 피해자로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전말을 족족 알려주면서 수사의 단서를 계속 제공하면서 같이 협업해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 설정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 네. 라는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은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